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일단 주말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뉴욕장은 혼조 기록했는데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조금 더 도드라졌던 그날장이었고요. 여전히 좀 걱정거리가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제유가도 113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한 주 사이에 다시 10%나 상승했고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주말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좀 걱정을 덜 수 있었던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소식들 좀 모아서 오늘 살짝 정리하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스는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측에서는 5월 9일 우크라이나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우크라이나 내부 관계자의 이 발언을 인용된 언론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5차 평화협상을 개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문제 타협 가능하다, 중립국 논의 같이 해보자라고 조금 더 열린 오픈된 발언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미리 지난 금요일에 저희 이야기 나눠봤었던 에너지 관련한 이슈가 확정이 됐죠. 유럽 측에서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위해서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한다. 미국이 LNG를 유럽권에 공급할 것을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확정된 소식이 전달되면서 LNG 쪽에 대한 관심도가 뉴욕장에서 주말에 나타났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LNG에 대한 관심이 반짝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이슈가 된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 국내장에 초점을 맞췄을 땐 이렇습니다. 제작에선 조선, 본행제 쪽, 그리고 추진 탱커나 엔진, LNG선 운영하는 쪽, 배급하는 쪽, LNG 선박 기자재 쪽, 플랜트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건설 쪽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조선 쪽은 이 이슈에 조금 더 연결고리가 높죠. 일단 러시아 쪽에서 유럽군으로 가는 노드스트림2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LNG선이 70여 척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도크가 꽉꽉 차 있는 조선사에게는 이 이슈가 장기적인 이 호황을 그리는 하나의 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잘 정리해 보시고요. AS 차원에서 오늘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시장에 좀 크게 이슈가 됐었던 건 미국의 긴축에 대한 이야기였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5%를 터치했습니다. 19년도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금리 인상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발언 등이 쏟아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5월, 6월에 각각 50bp 인상 가능성이 70%나 된다라고 나왔고요. 시티에서는 5월, 6월, 7월, 9월마다 50bp를 인상할 것이다. 어떤 때는 한 번에 75bp도 가능하다.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런 연준의 빠른 긴축 행보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야. 여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라는 맥락을 내놓기도 했죠.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가 계속 이 이슈들로 반복되고 순환하는 흐름이 나오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우려가 더해지고 결국 그걸 잡기 위해서 긴축의 강도가 세지는 흐름입니다. 긴축과 전쟁 사이에 인플레가 자리 잡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인 거죠.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러한 여러 과정 속에서 최근에 시장에 새롭게 이러한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쇼어링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공급 의존성 축소 노력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그 산업들이 다 유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 시기에는 결국 공급망을 재구축하는데 그걸 바깥이 아니라 자국 내에다 쌓아간다라는 거죠. 그걸 온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드스트림이라고 해서 이 미국 에너지 독립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그런 맥락의 ETF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난주에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온쇼어링의 지금 대표가 사실 농산물 쪽이겠죠. 계속해서 식량 안보 얘기가 나오니까요. 농산물 관련한 ETF도 강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짓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부에 반도체 자국 생산을 높이고자 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앞선 에너지도 같은 맥락이 될 거고요. 시장은 지금 온쇼어링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럼 그 온쇼어링에 해당이 되는 섹터가 무엇일까? 한 번 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에 넣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플레 이슈 속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외환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섹터 영향 오늘 또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엔저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어떤 타격을 받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먼저 엔저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금융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는 달러보다 더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하지만 이 엔저가 지금 계속해서 엔화 가치가 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대체로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이런 전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엔화 가치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화 가치는 왜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대표적으로 이유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연준은 긴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일본의 BOJ는 지금 현재 수준의 금융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지금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의 무역 적자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들이 엔저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엔화의 몰락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25일에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엔저 현상이 한국의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산업별 영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엔화가 떨어지면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2010년대 초중반에는 엔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아직까지는 엔저 현상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총 4가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엔저 현상이 하반기까지 장기화된다면 주요 산업에는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한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들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석유와 철강, 기계, 자동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피해를 줄 수 있느냐 보니까요. 철강과 기계 쪽에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정부나 민간 쪽에서도 투자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쪽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공급자의 가격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석유와 자동차 산업에는 피해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저 현상을 사실 뒤바꿀 수 있을 만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산업별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 사실 피해가 제한이 된다고 해도 피해를 받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엔저 현상까지 좀 우려를 해야 됩니다. 앞에 사례를 또 살펴봤듯이 2000년대 이후로 3차례 엔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마다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산업에 어떤 피해를 줄지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구분해 주셨던 그 섹터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조금 여러 타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엔저 이슈까지 발목을 잡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한 코멘트 전문가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도체 쪽 가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 동안에 반도체 주가가 강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계기로 인해서 분명 반도체 산업의 중요도는 또 한 번 각인이 됐죠. 경제 그리고 안보에 반도체가 얼마나 절대적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G2의 반도체 패권 다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기대, EU의 반도체법 준비, 인텔의 유럽 투자 확대, 여러 이슈 속에 결국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본인들 주변으로 다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비중에 대한 탈아시아 행보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방 국가부터 해서 아시아권까지 모두 다 본인들의 투자를 늘려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국의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라라는 게 지금의 각국의 타이틀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자국의 반도체 생산 지금 12% 정도인데 이걸 일단 24%까지 1차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로 내세웠죠. 투자 금액 64조 원. EU에서도 그걸 배로 늘리겠다. 투자 금액 57조. 중국에서는 언제나 뭘 해도 그 비율이 좀 상당하죠. 70%까지 올리겠다. 투자 금액 191조 원. 일본에서도 그동안 밀어놨었던 과거의 부활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반도체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투자 14조 원 정도의 목표 내놨고요. 결국에는 각국에서 이렇게 주요 생산의 비중을 늘리겠다, 자기들 생산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장비 소재단에서 좀 수혜받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업체들 한번 각 흐름을 점검을 해보죠. 일단 계속해서 소부장 업체들은 반도체들의 이 공정기술 난이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한 캐파 증설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내놨던 바가 있는데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생산 업체들보다는 소부장 업체들의 이익 사이클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 또 포인트가 있다면 국산화 움직임입니다. 넘겨보시면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빠르게 국산화를 늘려가는 비중 확인이 됐었고요. 국산화 계기가 마련이 됐었죠.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기술력을 올려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외부 의존도가 꽤나 많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봐야 한다? 공정별로 정말 너무나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 꼽히는 업체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인데 이들은 3월 상승률 모두 다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그렇게 시장 대비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3월에는 계속해서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전쟁 테마 이런 쪽의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인 거죠. 일단 이들의 움직임 양호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8거래일만 떼서 놓고 본다면 상당수 좋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최근의 분위기가 더 좋다라는 걸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소재 쪽으로 가봅니다. 소재도 보시면 시장 대비 엄청 강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8거래일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또 이들은 조금씩 더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주요 소재단의 움직임들도 체크하시고요. 신한금투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추려가겠다라고 합니다. 한국 소부장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면서 나름의 소부장 내에서 탑픽 등을 골라냈습니다. 요 정도 단의 종목들이 있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서 또 매수할 종목들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또 한 번 이들의 실적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온쇼어링의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가 늘어난다. 그 낙수 효과를 어디서 가져갈지 거기에 한 번 더 초점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가나안가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가나안가나도 오늘 좀 뜨겁게 움직일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윤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한 언급을 꺼내놓으면서 지난 금요일장 시간회에서 건자재 쪽 주가 혹은 중소형 건설 쪽에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개장 이후에도 좀 연속성을 띨지 봐야 되겠고요.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이 움직임 나오죠. 디지털 위안화 사용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금요일 장중에도 관련한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이게 또 오늘장 연속성 뜰지 봐야 됐고요. NFT 기술 도입 모멘텀도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한 번씩 시세 주고 있는데 뭐 연속성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줄 때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정 앵커는 오늘장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 두세요? 네, 오늘장에서는 저는 재건축 규제 완화. 결국에 또 저희가 뭐 건설주, 건자재 한 번 또 짚어드렸었는데 맞아요. 시간 후에서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오늘도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같이 찾아볼게요.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조금은 더 거시적인 이슈에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겨보시면 엔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엔저 속에서 보통 이러면 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산업 영향을 받게 될 부분 어디 있을까? 혹은 경제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글쎄요. 일단은 엔저 하면은 대표적으로 세계 경제가 좀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엔화가요, 그게 그죠? 맞아요. 근데 6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엔저가 공습을 하면서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나가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생긴 거고요. 지금의 이제 엔저 현상을 촉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가 6에서 8%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여전히 일본은 1% 이하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1분기에 일본 경제가 역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월 달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BOJ, 일본 중앙은행이 과연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경쟁력으로 결국에는 좀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세계 무역시장에서 경합 품목이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일본과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화되게 되면은 철강 기계 쪽에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방 수요는 그나마 견조하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같은 쪽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좀 좋은 쪽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그리고 통신기기 쪽은 조금 오히려 미미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통신기기는 오히려 경쟁력을 일본에 비해서 더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쪽은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일본이 시스템 반도체 중심인데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메모리 단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 쪽도 전체적으로 수출 경합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분할을 가지고 품목이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통신기기, 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엔저로 인한 뭐 타격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갖고 있는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말 나온 김에요, 차장님. 저 조선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EU에 LNG를 공급해줄게라고 얘기되면서 LNG 단에서 주목받는 밸류체인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사실 조선주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되는 섹터잖아요. 맞아요. 조선주 혹시 뷰 어떻게 갖고 계세요? 조선주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단이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선의 발주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주가 계속 쌓여서 들어오지만 바로바로 숫자에 연결되지는 못하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즉시적인 힘들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지속적으로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재무제표에 분기 단위로 반영이 되면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특화된 부분의 LNG선 같은 쪽들, 굉장히 고부가가치선으로 불리는데 이런 쪽들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조선 3사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 일단 중장기 관점의 긍정의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엔저에서 여러 산업 얘기 나누다 조선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반도체나 통신도 비교적 괜찮다 얘기를 하셨는데 반도체 쪽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지금 넘겨보시면 반도체 섹터 결국 뭐 생산 업체들보다는 소부장 쪽을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형주보다 소부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대형주들이 우리나라의 업체들, 상위 업체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생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을 계속 줄여 나가거든요. 약간 지수 차원의 느낌에서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을 더 선호한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글로벌 공급난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써진 대로 사상 최대 거의 125조 원의 투자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단으로 봤을 때 1,000억 달러 이상의 장비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세계 지금 최초예요. 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비메모리가 그 중에서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전장이라던가 가전 같은 분야 쪽에서 고객들의 맞춤 수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기 위한 어떤 파운드리 분야의 투자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이제 ASML이라는 쪽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네, 있잖아요. 노광 장비 업체잖아요. 맞아요. 예, 극자회선에 EUV라는 노광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초미세 공정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초미세 공정을 왜 하냐면은 이게 반도체 크기와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제조 시간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같은 웨이퍼 안에서 훨씬 더 작은 크기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빠르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원재료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노광 공정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은 올해 하반기 아마 테스트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TSMC 쪽에서 양산 예정인 N3 공정, 이건 아마 고객사가 애플과 인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3나노 공정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수율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이거를 양산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아마 올해까지 테스트를 하고 수율을 잡아서 내년에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고요. 여기에서 EUV용 펠리클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EUV 4나노 공정의 수율을 못 잡고 있어요. 네, 지금도 TSMC와 같은 공정, 같은 크기의 공정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35%밖에 안 되는데 지금 TSMC는 70%예요. 같은 크기, 같은 양의 웨이퍼를 투입을 했을 때 생산이 2배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수율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EUV 공정을 반드시 삼성전자도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삼성전자가 뒤집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종목에 탑픽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스토리를 얼추 따라가 보면 결국 노광 장비와 관련된 업체를 탑픽으로 주실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인데 네. 사실 국내에서는 뭐 노광 쪽으로 그렇게 막 강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분 7%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산화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걸 계속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픽으로 꼽는 것은 제가 FST라는 기업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FST. 네. 네. 일단은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칠러라고 온도 조절 장비를 같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게 불화 아르곤 전용 펠리클에서는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EUV 펠리클도 지금 카바이드 실리콘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이게 EUV 마스크 쪽에 자동 탈부착 장비라던가 그리고 EUV 펠리클 검사 장비 같은 노광 공정에 전체적으로 전용되는 신규 장비 지금 테스트를 삼성전자와 좀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1년 상반기 작년이죠. 상반기에는 호실적을 냈어요. 근데 3, 4분기 들어와서는 조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점점 더 미세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가 43,000원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신 거네요. 네, 조금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찍히는 것도 보면서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네. FST 저희 관심 놓고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종목 관심 갖자라는 거고요. 자, 가나 안 가나 가겠습니다. 짤막하게 짚어볼게요. 가나 안 가나 여러 가지를 일단 꼽아봤는데 요 이슈 소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재건축 규제 완화 뭐 이런 관련해서 시간에서 이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네. 혹시 이 이슈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네. 뭐 건자재나 중소형 건설단에서 탑픽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정책적으로 건설, 시멘트, 그 밑에 인테리어까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써진 종목은 아닌데 제가 이제 탑픽으로 꼽고 싶은 것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에 시간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나갈 삼목 에스폼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올랐었던 네, 많이 종목이네요.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사상 최고치의 어떤 분양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상 최대가 52만 호였거든요. 네. 아마 내년도에는 그거에 근접하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의 시간차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부분 반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숫자들이 아직도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대출 규제 완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매매 거래 증가하면서 리모델링 건자재 뭐 이런 쪽들도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 내벽에 알루미늄 폼 그리고 건물 외벽에 판넬 폼을 생산하는 국내 거푸집의 마켓쉐어 40%로 1위 업체예요. 결국에는 수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빠른 시공이 가능하고 건설 폐기물도 적다라는 장점 있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부분까지도 이어지면서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영업이익이 사실상 20년도에 마이너스 11%로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1.8% 흑자 전환으로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했고요. 올해 내년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볼까요? 목표가도 일단은 43,000원 정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FST랑 똑같은 목표가네요. 네. 43,000원. 성이 4여서. 그런가요? 저희 네. 왠지 43,000원의 사용가 차장님 뭔가 기억하게 될 것 같은 숫자입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연관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 넘겨보시면 2차 전지 주목할 때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애증의 종목군인데 네. 2차 전지 내에서 제일 그럼 탑픽으로 뭘 갖고 오신 걸까요? 오늘? 저는 LNF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프로비엠, 여기 뭐 써있다시피 LNF, 네. 여전히 전기차의 보급률, 글로벌 보급률은 9% 미만이거든요. 아직도 나아갈 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면들, 최근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굉장히 많은 양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1선까지 지난 금요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지난 7일 영업일간 요약을 해보면 외국인이 거의 1,400억 매수를 연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1,5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양극재를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최종 고객사인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제차 1,000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만큼 전기차 쪽에서는 아직도 독보적이라는 거죠. 물론 뒤쪽에 내연기관, 공룡의 예전 내연기관차들 생산해오던 업체들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네. 독보적인 생산량으로 2030년도에는 전기차 2천만 대 생산 캐파를 갖출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21년부터 급격하게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존에 어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던가 IT단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전기차 쪽에 양극재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는 본격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20년 턴어라운드하고 21년도에는 443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2년에는 1,8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23년도 2,500억, 24년도 3,700억으로 엄청난 숫자의 변화를 보여줄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20만 500원의 지난 금요일 종가였습니다. 목표 주가 25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어요. LNF 저희 관심 갖고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또 두루두루 다양한 섹터 전략 챙겨봤네요. 차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